2년이든 3년이든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번 놀래는 구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 그게 여름? 저는 유일하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비아디 하나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도 중기업 되게 많은데 CATL 말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애플카랑 이제 테슬라가 애플카랑 테슬라가 이제 투톱이 되지 않을까. 몇 년 후에 정말 먼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 투톱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와 이런 것도 연결될 것 같고, 애플은 이미 연결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플워치, 아이폰, 그리고 맥북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차까지 연결을 시킬 것 같아요. 다 링크를 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링크의 대결로 가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링크?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가진 기업이 애플이 거의 유리했다.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걸 두 개를 다 해내는 신진 세력으로 등장했다. 차후에는 1등을 둘이 겨룰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구글이 어떻게 되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애플카와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애플도 지금 주가에 끝났나? 아니, 절대로. 그러니까 애플이 막 성숙 산업에 좀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테슬라보다는 조금 이렇게 성숙된 것 같다. 좀 이렇게 더 막 도약하고 뭔가 도전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의 매력이 다른 거예요. 저는 두 기업 너무 다 좋아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오히려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가 있었을 때는 아마 두 분이 건강하셨다면 진짜 피 터지게 한 40대 한 초반 중반쯤 됐잖아요. 그러게 트위터로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진짜 UFC로 붙었을 수 있어요. 진짜 붙었을 수 있어요. 그래, 나이도 똑같이 비슷하시고. 그렇죠. 한번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농담인데 그때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 있었을 때는 그런 이미지였죠. 근데 팀 쿡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좀 차분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성숙했죠. 사업이.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보면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무게감이 떨어져도 뭔 상관이에요. 매출로 보여주는데 제품으로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진짜 그거 감동받았잖아요. 팰콘 헤비 쏘고 나서 밑에 부분 추진체 내려와가지고 딱 재활용하고 원자리에 딱 쓰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우리가 과학 잡지에,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잡지에나 보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가 진짜 왔다.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는 기업들은 우리가 과연 밸류를 지금 실적 가지고만 짠다?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뜬구름이 없는 어떤 밸류를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지금 실적만 가지고 밸류를 측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플러스가 있어야죠.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그 기업의 그 분석, 애널리스트도 엄청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현재의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재무제표 수치 이런 거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저도 개인 투자하는 기업을 탐방을 꼭 가요. 근데 탐방을 간다 해서 다 안 보여줘요. 삼성전자를 그렇지, 그거 다 요즘 어떻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탐방을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요. 탐방을 해줘요. 다 보여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보여줘요. 그렇죠. 절대 안 보여줘요. 미래 성장성을 왜? 맞아요. 그러면 증권사마다 다 오면은. 맞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여줘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계속 후행성으로 가격을 뒤늦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포스콜린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가지고 포스콜린스 몇 달 전만 해도 그럼요. 거의 뭐 그랬는데. 제가 작년 여름 나왔을 때 그때 20월 말했을 때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때 제가 말한 가격대랑 비슷했거나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90만 원, 100만 원.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억울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올리든가. 근데 그때도 알았거든요. 2차 전지 관련, 뭐 전기차 관련되는 것도 알았고, 철강주도 알았고, 뭐 희귀가스도 있었고, 리튬도 다 있었어요. 게다가 근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 수해가 나면서, 여름에 수해가 나면서 그때 다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한국경제TV 방송 나가가지고, 수해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회사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딜레이는 될 것이다.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근데 제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며칠 전에 직원이 보여줬는데 예전에 에코프로도 이동채 회장님 그때 왜 내부자 거래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환경방송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동채 회장님이 그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시기에 제가 방송을 나갔어요. 유동호 모임에 같이 그때 팩트체크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에코프로 BM을 물어봤어요. 앵커님이. 근데 제가 그때 이거는 어쨌든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작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벌써 몇 종목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때부터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었는데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불과 에코프로 한 3, 4년만 해도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소리 듣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더라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은.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 그렇죠. 성장성. 뭔가 미래 성장성을 봐야 된다 봐요. 근데 미래 성장성을 모르는 거는 우리나 증권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 막 가치 투자 얘기하잖아요. 막 그래서 저 PBR 막 저 PER 이런 거 좀 얘기하시고 그게 좀 대세를 찾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김소영 대표님은 지금 이런 주식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옛날부터도 가지신 건가요? 아니요.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죠. 저도 처음에는 불나방 매매. 처음에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자. 그러셨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자. 매수해놓고 저 진짜 가관이었어요. 처음에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 그때 가관이었어요. 매매해놓고 파란불이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되는 오늘 샀는데 밤에 파란불이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수료 떼고 보고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보면 마이너스인데 수수료 빼면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부합일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저도 막 되게 많이 겪어보고 진짜 얻어 터져보고 막 가치 투자도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넘어왔죠. 지금도 그래서 장투가 하잖아요. 저는 아예 장투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용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가치 투자자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IMF 터지고 이제 IT 버블 터지고 지수 훅 내려갔죠. 2002년도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지수 훅 내려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저퍼, 저 PBR, 가치 투자밖에 없다. 그때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가 있었죠. 근데 웃긴 거는 가치 투자자들 그때 계속 버티다가 2003년도부터 지수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본 원금쯤 되니까요. 싹 빼버리고 힘들었구나. 핫했던 종목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현상이 이번 7월 달에도 나왔어요. 가치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가치 투자를 버리고 2차전지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저도 한 3개월 전쯤에 얘기 들을 때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치 투자자분들이 성과가 안 좋다고. 안 좋죠. 안 좋았죠. 작년에 진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치 투자를 하면은 저는 가치 투자자들은 앞으로 하실 생각 있으시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해서 3년 혹은 5년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경험이지만 3년을 투자했을 때 3년 중에 2년하고 8개월, 9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40%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 4개월 만에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오히려 가치 투자하려면 그만큼 공부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2년이든 3년이든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죠. 사실 작년에 되게 많은 기업이 그랬죠.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메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고 지금 뭐 가치가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걸 딱 탑재해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2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갈 것 같아. 그 종목 사놓고 난 20년 동안 주식 안 볼 거야. 이런 식이지. 그런 식이었으면 그랬겠죠. 근데 모르거든요.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쉽게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다음 스텝이 있는 기업으로 처음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양극재 기업들에서 그게 보인다. 테슬라나 이런 기업에서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뭐 단기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뭐 일정 정도 그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결국은 저는 경기 침체를 바라봤던 작년의 시장의 뷰 그리고 제 뷰의 차이와 똑같다고 봐요. 경기 침체가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 거의 저만 안 온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모르겠다 그랬던 거 모르겠다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저는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응답책방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전 모르겠다 그래서 왜 경기 침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소비예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의 수요가 죽었냐고요. 전기차 그렇게 커지는데 시장이. 안 죽었죠. 네.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았어요. 2차 전지 만일 죽었으면은 뭐 관련 2차 전지를 만드는 어떤 희귀 광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했을 때 휘청휘청 하겠죠. 안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 죽지 않았어요. 수요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비, 개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그리고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그 회사가 판매하는 그 재화에 대한 수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왜 죽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전기차로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폭스바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우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현대차도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뭐 67%까지 간대잖아요. 미국은. 그럼요. 지금 5% 6% 그럼요. 하는데. 그게 근데 67%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르는 미래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폭스바겐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중국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하는 거고, 아우디도 가고 싶은데 당장 못 가니까 어디랑 갔지? 아우디도 딴 데랑 가는 거고, 아직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 전기차, 거기랑 얼라이언스에서 차를 내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런 돈 많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요. 스펙적으로 생각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것들이 죽는다고? 맞아요. 여기서 밸류를 여기서 끝낸다고?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거는 그 괜히 막 그 공장을 짓고 공장이 뭐 몇 기가와트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가는 거 보면 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내연기관 차들이. 그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네. 이게 등락을 막 하면 또 막 더 복잡해지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너무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투자는 심플해야 된다고 봐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겪어봤잖아요. 원래는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JP 모건의 보고서, 그렇죠. 보고서 막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너무 안 좋게 냈어. 근데 전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가 수백 명이에요. 걔네들은 뷰가 다 달라요. 마음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했고, 작년에 전 세계의 모든 애널리스트와 스트레지스트들의 뷰가 다 깨지는 걸 보셨잖아요. 심지어 제 뷰도 깨졌죠.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연준 뷰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그런 보고서를 너무 많이 보면서 우리가 머리를 복잡할 게 아니고, 투자는 단순해요. 회사의 매출? 당연하죠. 그 회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지, 앞으로 증가할 건지만 보면 돼요. 맞아요. 반도체가 죽을까요? 지금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막 신성장이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가 나오고, 전기차 이렇게 올라가고, 막. HBM 나오고. 그럼요, HBM 나오는데 반도체가 죽을 거라고요? 과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수요가 살아있잖아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금리 인상 기조 거의 끝났다고 하셨는데, 금리 이제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피벗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금리 인상으로서 뭐 피벗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제로 금리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금리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아까 2025년까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표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중간에 한번 놀래는 구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 그게 여름? 지금 뷰만 봤을 때 내년 여름쯤에는 한번 피벗이 빠르면은 내년 2분기 이후 한번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동결 갈 거라 봐요. 만일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연준이 예상하는 걸 넘어서 한번 팍 튀지 않는 이상, 저는 이번에 7월달 FOMC 할 때 25bp 올려놓고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다 좋다. 인플레이션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은 넘어갔어요. 연준도. 그런 상태에서 한 번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 남겨놓은 거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에 상비약 있잖아요. 상비약. 상비약을 집에 놔두는 이유가 맨날 다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갑자기 애기가 다치면은 약통 들고 와 이래가지고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금리 인상도 그냥 상비약 같이 놔두는 것 같아요. 놔뒀다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그
던져놓는 거죠. 그러네요. 시장 닫혀도 괜찮아. 시장이 네. 닫혀도 우리가 약 발라줄 수 있어. 라고 던져놓는 거죠. 우리는 더 쓸 카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튄다 하더라도 더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던져놓는데 제가 봤을 때 더 금리 인상 안 해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그냥 놔두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놔두는 것 같고 동결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금리 수준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는 과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도 그 증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수준이 홀드가 되는 게 네. 시장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면은 미국의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IT주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겠죠. 물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금리 수준 2%대보다 5%인 지금이 부담을 느끼기 정상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때린대. 더 이상 때리지 않는데 지금 많이 얻어맞은 상태에서 나쁜데 그런 느낌이군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미 튀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거의 피크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 IT주들이 다 튀었잖아요. 어제 반도체 마이크론 뛰고 엄청 튀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고 사실 이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도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축이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피벗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피벗을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네? 올라가야지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왜? 무슨 일 있어 앞으로? 그렇게 되는 예전에 연준 금리 인하하고 나서 6개월 몇 개월 후에 자료화면 위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FF 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하고 나서 딱 인하를 하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런 케이스를 분명히 들먹일 거예요. 분명히 들먹이면서 잠깐 피벗을 하면 여러분들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죠. 이 얘기하면서 분명히 시장을 또 한번 쥐어 흔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가 또 기회라 봐요. 왜냐하면 거기를 찍고 올라가고 그 이상에 나오는 시점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쯤 되면은 시장이 바닥을 잡을 거라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금리가 뚝뚝 떨어지겠죠? 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첫 번째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근데 그 금리 인하 한번 하기 전에 연준은 분명히 밑밥을 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피벗을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이 피벗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피벗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죠. 시장이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되게 좋은 상태에서 피벗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눌리고 피벗이 실제로 한번 딱 진행이 되는 시점쯤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근데 그때 매수죠. 매수 일변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많은 수급들이 싸울 거예요. 잠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갔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얼마나 그때는 또 뭐 침체가 짧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좀 모르겠네. 이런 또 분명히 시장의 이런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올라왔을 때 안 되겠어. 난 무서워. 나가잖아요.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인하하는 동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년, 25년, 26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그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 항상 말씀 드릴 때마다 좋았는데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한 두세 달 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들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또 원래 좋았는데 이렇게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네. 조정 한번 오긴 올 거예요. 피벗하는 시점에 한번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뭐 지금 들어가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가 이제 피벗하는 시점쯤에 한번 확 내려깔면은 그때 현금 확보하고 계시다가 금리 인하 한 두 번 정도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아마 저점 근처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에 장을 봤을 때는. 그때 뭐 수급 쫙 들어오면은 2차전지 안 가겠어요. 반도체 안 가겠어요. 디스플레이 안 가겠습니까?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바닥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했었던 제가 작년에 했었던 그 역할 뭐 물론 리플은 안 좋았지만 그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광기열이 매매.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 봐요. 누구든지 다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심한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제가 어느 순간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리플은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그때 제가 말 힘들면 방송 다 전 잠깐 본업으로 갔다가 이제 근데 그런 시기가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때는 안 잡아질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증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분명히 또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고 좋다 해야지 걔들도 뭐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야죠. 작년에 다 안 좋다 할 때 저는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안 무서우면.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제 뷰가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뭐 웅달님이 근데 좋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뷰는 맞긴 맞았죠. 네. 맞긴 맞았는데 앞으로 제 뷰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저처럼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특히나 투자를 20년 정도 넘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사실 예전부터도 강세론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강세론자는 아니고 이제 시장론자. 괜찮은 시장인데 왜 안 좋다고 얘기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더 가는 업종을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급이 어디로 앞으로 들어갈 건지를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이어서 중간에 조정, 쉼은 분명히 있습니다. 쉼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 생활도 주식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쉬는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뭐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 겁먹으실 시간 동안에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L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